베트남, 구름 위에 걸쳐 있는 땅. 2025년, 세계 관광 산업의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던 그해, 한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2200만 명의 외국인 여행자가 이 동남아시아의 용을 직접 눈에 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구 1억 200만 명, 남에서 북으로 1650km를 뻗어 있는 나라. 54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각자의 색깔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 베트남입니다. 오늘날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아시아에 떠오르는 호랑이, 세계 최대의 캐슈넛 생산국,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 그리고 기록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 인구의 70%가 35살 이하인 젊은 나라. 베트남은 전통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과감히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골목에서 태어난 길거리 음식이 미쉐린의 별을 받고, 좁은 뒷골목에서 시작된 기술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나라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베트남으로 떠나는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하노이, 서기 1010년부터 베트남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800만 명이 살아가는 이 도시를 숫자만으로 설명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하노이는 홍강 삼각주 위에 세워졌고, 그 이름은 강한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6개의 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600곳이 넘는 사원과 탑이 자리한 이곳은 오늘날 베트남 문화의 심장부라 불립니다. 구시가지에 들어서면 거리 하나하나가 수백 년의 시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은세공품을 팔던 항박거리, 종이를 만들던 항마거리, 비단을 짜던 한가위거리, 11세기에 뿌리내린 이 전통공예 거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에게서 커피를 배웠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자신들만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페스어다. 진하게 내린 커피에 달콤한 연유를 더하고 얼음을 넣은 이 한 잔은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아 마셔야 비로소 그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여행지에서 편안한 자세보다 그 거리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싶어졌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기찻길 거리는 하노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차가 사람들의 발치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갑니다. 카페 주인들은 손님들의 의자를 슬쩍 안쪽으로 옮기고, 좌판을 펼쳤던 상인들은 잠시 물건을 거두어 드립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이 이어집니다. 삶이란 그렇게 잠시 비켜섰다가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호안끼엠 호수, 검을 돌려준 호수라는 이름을 지닌 이곳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15세기 레러이 왕이 이 호수에서 신비한 검을 얻어 중국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 후 거대한 거북이가 그 검을 다시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11년까지 이 호수에는 희귀한 대형 거북이가 살고 있었고, 그 거북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노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거리 음식의 세계로 발을 들여야 합니다. 2016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분짜 식당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식사를 했던 그 순간은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그 식당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만큼 맛있는 음식은 하노이의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단돈 2달러에서 5달러면 충분합니다. 할롱베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마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나아가는 매 순간은 마치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시절로 통하는 문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간을 늦추고 자연의 리듬과 다시 만나는 경험. 할롱베이의 생물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200여 종의 어류와 450여 종의 연체동물이 이곳에 서식하며, 그 가운데 몇몇 종은 오직 이곳에서만 발견됩니다. 해마다 6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그 숫자를 800만 명으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만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규제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었고, 운항하는 배의 수도 제한되었으며, 환경보호 프로젝트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롱베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섬들 사이 수상마을에는 1600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굴을 기르고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가족들은 대를 이어 같은 수상가옥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도 차이나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판시판, 해발 3,143m의 이 산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2016년 이전까지 이 정상에 오르려면 이틀에 걸친 험난한 등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292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놓여 있습니다. 단 15분이면 정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정상에는 현대적인 불교 사원 단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는 산이 지녔던 본래의 정취가 훼손되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깁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맑은 날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중국 국경까지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제 떠오르는 별 다낭으로 향합니다. 인구 120만 명, 베트남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다낭이 걸어온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2000년 당시 인구는 5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도시의 인구는 2배로 늘었고 경제 규모는 3배로 커졌습니다. 포브스지는 다낭을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케 해변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30km에 걸쳐 펼쳐진 흰 모래와 청록빛 바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병사들은 이곳을 차이나 비치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서퍼들이 사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파도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수온은 1년 내내 섭씨 25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666m 길이의 용다리는 2013년에 개통되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용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이 다리에는 2,500개의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매일 저녁 색을 바꾸며 빛납니다. 매주 주말 밤 9시가 되면 용은 실제로 불을 내뿜습니다. 입에서 불과 물이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낭은 젊은 도시입니다. 인구의 60%가 35살 이하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이 속속 문을 열며 디지털 노마드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인프라, 전자행정 시스템, 친환경 기술까지. 다낭은 한번 떠나온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도시입니다. 그 여운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구름 위의 환상, 바나일로 향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독특한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이곳일 것입니다. 1919년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 프랑스인들은 4.20과 다낭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발 1500m 지점에 휴양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버려졌고 1940년대에는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선그룹이 이곳을 인수해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케이블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케이블카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5,810m, 고도차 1,292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논스톱 케이블카 노선이었습니다. 2013년에 개통되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데는 20분이 걸립니다. 아래로는 열대우림과 폭포가 펼쳐지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구름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 다시 구름을 뚫고 나오면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나일은 테마파크일까요? 역사적인 장소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예술작품일까요? 어쩌면 그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중세 유럽 도시를 본떠 설계된 이 단지에는 프랑스풍 건축물과 대성당,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독창적인 설계로 탄생했습니다. 해마다 50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골든브리지가 있습니다. 2018년에 문을 연 이 다리는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고 수백만 장의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타임지는 이곳을 세계 최고의 명소 100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거대한 2개의 돌손이 구름 속에서 150m 길이의 다리를 떠받치고 있고 이 다리는 해발 1400m 높이에 걸쳐 있습니다. 손은 낡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낡은 느낌은 의도된 것으로 산을 들어올리는 신의 손이라는 개념을 형상화한 것이라 합니다. 이 설계는 베트남 건축가 부비엣 아인의 작품이며 완공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다리를 걷는 경험은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합니다. 한쪽에는 산이, 다른 한쪽에는 구름이 펼쳐집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는 그 거대한 돌손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하늘이 문득 맑아지면 1500m 아래로 아찔한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나일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5성급 호텔, 레스토랑과 카페, 판타지파크라 불리는 3층 규모의 실내 놀이시설, 밀랍 인형 박물관, 알파인 롤러코스터, 자유낙하 타워까지. 1923년 프랑스인들이 세운 데바이 와이너리에서는 300여 종의 와인을 만날 수 있고 높이 27m의 하얀 불상이 자리한 링 사원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바나일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수천 개의 LED 조명과 레이저쇼, 음악이 어우러집니다. 밤에는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17도까지 떨어지는데 저 아래 다낭 시내가 30도인 것을 생각하면 프랑스인들이 이곳을 휴양지로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일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지적하고 문화 전문가들은 디즈니식 개발이 베트남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수입을 가져다주며 발전을 이끈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논쟁에서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바나일을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이안, 등불의 도시로 향합니다. 호이안은 어쩌면 베트남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도시일 것입니다. 매일 저녁이면 수천 개의 색색 등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노란 벽의 건물들, 좁다란 골목길, 강물에 비친 불빛. 그러나 호이안은 단지 아름다운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될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2000년의 역사를 지닌 항구 도시이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기항지였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호이안은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무역한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비단과 도자기, 향신료와 귀금속이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부유해지고 성장하고 변모해갔습니다. 1593년 일본인 공동체가 세운 내원교는 다리이자 동시에 사원이기도 합니다. 이 다리는 호이안을 상징하는 존재로 베트남 이만동 지폐에도 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호이안의 등불은 색깔도 형태도 크기도 저마다 다릅니다. 비단과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전통 방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장인들은 작업장에서 매일 수백 개의 등불을 손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매달 음력 14일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도시는 모든 전등을 끕니다. 오직 등불만이 빛을 밝힙니다. 등불 축제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강물 위로 소원을 담은 등불을 띄워보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물 위에 떠있는 촛불과 등불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노란 창문 틀에 걸린 붉은 등불과 어우러져 마치 마법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 광경은 붐비는 인파에서 조금 벗어나 조용한 배 위에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호이안은 또한 제단사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도시 안에 400여 개가 넘는 양복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맞춤 정장과 드레스, 신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와 외교관, 사업가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호이안 구시가지는 해안에서 4km 떨어져 있지만 안방 해변과 견다이 해변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얀 모래와 잔잔한 파도. 저녁이면 어부들이 배를 몰고 돌아와 갓 잡은 해산물을 내려놓고 해변 식당에서는 그날 밤 잡힌 생선을 바로 맛볼 수 있습니다. 호이안 근교의 껌탑 마을에서는 코코넛 숲의 대나무 바구니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때 현지 어부들이 얕은 물을 오가고 식민지 시절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둥근 대나무 배는 오늘날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물길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다시 한번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호치민 420의 변신입니다. 공식 인구는 90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1300만 명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수도이자 문화의 용광로,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나이든 세대는 여전히 이 도시를 420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깃든 정신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랜드마크 81은 높이 461m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세계에서 1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201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층부에는 고급 아파트와 쇼핑몰, 호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9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베트남이 걸어온 변화의 궤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다른 한쪽에는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응우엔 후회거리는 이 도시의 심장입니다. 2015년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보행자 전용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거리의 화가와 음악가, 공연자들까지. 거리 초입에는 호치민의 동상이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1880년에 지어진 노트르담 성당은 그 벽돌 하나하나를 마르세유에서 실어왔습니다. 중앙 우체국은 다름 아닌 기스타브 에펠이 설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에펠탑을 만든 에펠입니다. 내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높은 천장, 철제 골조, 그리고 호치민의 커다란 초상화. 이곳은 지금도 실제로 운영되는 우체국이며 여행자들은 이곳을 찾아 엽서서를 붙이곤 합니다. 1912년부터 이어져 온 벤타인 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식료품, 과일, 의류, 보석, 기념품까지. 흥정하는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고 유쾌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 밖에서는 야시장이 펼쳐집니다. 저녁 6시가 지나면 도로가 통제되고 좌판이 들어서며 활기찬 먹거리 거리로 변신합니다. 메콩 삼각주, 강이 빚어낸 낙원입니다. 메콩 삼각주는 베트남의 곡창지대이자 과수원이며 양식장입니다. 메콩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4,350km를 흘러 6개 나라를 거친 뒤 베트남에 이르러 9개의 지리로 갈라져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 강을 9마리 용의 강이라 부릅니다. 삼각주를 제대로 둘러보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타는 것입니다. 넓은 강에서는 모터보트나 유람선을 타지만 진짜 삼각주의 모습을 만나려면 작은 카누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좁은 수로를 따라 망고 과수원과 수상가옥을 지나갑니다. 까이랑 수상시장은 메콩에서 가장 큰 수상시장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 척의 배가 모여드는데 이곳은 여느 마트와는 사뭇 다릅니다. 배마다 오직 한 가지 품목만을 팝니다. 망고를 실은 배, 파인애플을 실은 배, 용과를 실은 배. 무엇을 파는지는 뱃머리에 세운 긴 장대에 상품을 매달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푸꾸옥, 베트남의 진주섬으로 향합니다. 시안만에 자리한 이 섬은 베트남 남부 해안에서 45km 떨어져 있으며 마치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574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베트남 최대의 섬으로 18만 명이 살아가며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푸꾸옥은 베트남이 가장 은밀히 감춰온 비밀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의 섬들로 몰려드는 동안에도 이 섬만은 조용하고 개발되지 않은, 손때 묻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2년 푸꾸옥 국제공항이 문을 열었고 2020년에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푸꾸옥에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해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동쪽 해안의 사오비치, 일명 스타피시 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가운데 하나로 늘 손꼽힙니다. 밀가루처럼 고운 흰 모래는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물은 너무나 맑아 발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까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야자수로 둘러싸인 해안선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개발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서쪽 해안을 따라 20km에 걸쳐 펼쳐진 롱비치에서는 시안만 너머로 지는 해가 하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바와 레스토랑들은 낮은 층고로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세심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주 양식은 이 섬의 또 다른 보물입니다. 푸꾸옥이라는 이름은 풍요로운 땅을 뜻하지만 진주의 섬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푸꾸옥 주변 바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주가 채취됩니다. 1990년대부터 진주 양식은 이곳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니엔 진주 농장 같은 곳에서는 그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자란 진주 조개를 건져 올리고 조개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엽니다. 자칫 서투르게 다루면 그 안의 진주는 망가지고 맙니다. 운이 좋다면 완벽한 구형 안에서 빛이 아름답게 반사되는 진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림빛, 은은한 분홍빛, 그리고 드물게는 검은 진주까지. 푸꾸옥은 현대적인 개발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섬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빈원더스 푸꾸옥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연 이 대규모 리조트 단지에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사파리파크, 아쿠아리움, 골프장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혼덤섬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는 청록빛 바다 위 77,899m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과도한 개발이라 부르며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합니다. 반면 옹호하는 이들은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섬의 기반 시설을 개선할 것이라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 단순하지 않습니다. 푸꾸옥은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잃기 전에 발전을 이루려 애쓰고 있습니다. 성장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 그것이 이 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과연 푸꾸옥은 세계적인 수준의 휴양지로 성장하면서도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지나치게 개발되어 본연의 영혼을 잃어버린 또 다른 푸켓이나 발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베트남 정부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건물 높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보호 산림 지역,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해가롱 비치 위로 저물어 갈 때 하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주황빛이 서서히 분홍빛으로, 분홍빛은 다시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어선들의 실루엣이 수평선 위로 드리워집니다. 몇몇 여행자들은 해변가바에 앉아 칵테일을 홀짝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모래 위에 앉아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푸꾸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십 년에 걸친 고요한 섬의 삶이 있고 앞에는 급속한 개발이라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섬은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야생과 개발, 전통과 현대가 한 섬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푸꾸옥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섬의 풍경은 베트남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찾는다면 변화의 한가운데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5년 뒤에 다시 온다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3,300km에 이르는 해안선, 54개의 민족, 4,000년의 역사. 베트남은 결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순으로 가득하고 복잡하며 여러 겹의 얼굴을 지닌 나라입니다. 북쪽과 남쪽 사이에는 1,000km라는 물리적 거리가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노이는 차분하고 보수적이며 전통을 중시하는 도시이고 호치민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둘 다 틀림없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이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일 것입니다. 따뜻하고 손님을 반기며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 1000년에 걸친 중국의 지배, 100년에 걸친 프랑스의 식민 통치, 그리고 20년에 걸친 미국과의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GDP 성장률은 6에서 7%에 이르고 지난 20년 사이 빈곤율은 70%에서 5%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베트남의 미래입니다. 배움을 갈망하고 야망을 품으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에는 수백 개의 기술 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고 하노이에는 국제기업들이 지역본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새로운 아시아의 호랑이로 떠오를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 요리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 균형 잡힌 맛, 건강한 조리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행위입니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친구들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 이야기도 식탁 위에서 오갑니다. 그리고 물론 커피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이지만 커피를 즐기는 방식은 이 나라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그 커피, 하노이에서 탄생한 이 발명품은 진한 커피 위에 달걀 노른자와 설탕을 넣은 연유를 얹어 크림처럼 부드럽게 즐기는 음료입니다. 달콤하고 진하며 첫 모금에는 놀라움을, 다음 모금에는 애정을, 세 번째 모금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매혹을 선사합니다. 베트남은 미래를 향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만공되면 1600km의 거리를 5시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롱탄 국제공항이 문을 열어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는 대가도 따릅니다. 대기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환경 문제들이 그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호황입니다. 2019년에는 1,800만 명, 2024년에는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나라를 찾았고 팬데믹의 타격에서도 빠르게 회복해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는 것이 이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대중관광이 남긴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고민하고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곳의 모든 골목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음식에는 그 지역의 문화가 담겨 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 걸린 황금빛 다리에서부터 해수면 위 떠있는 수상시장까지, 옛 왕조의 궁궐에서부터 좁은 골목의 길거리 노점까지, 현대적인 마천루에서부터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사원까지. 그러나 어쩌면 베트남이 지닌 가장 큰 아름다움은 숫자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리 상인의 소박한 미소 속에, 장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세월 속에, 그리고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 속에 그 아름다움은 깃들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칠 곳이 아닙니다. 직접 느끼고 맛보고 살아내야 할 경험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땅 앞에서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그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